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대미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사안 등이 특별법에 담길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미 투자 특별 법안을 내일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법안에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운영과 대미 투자공사 설치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입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는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의사결정 체계,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되면 자동차와 부품 등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관세 인하 시기는 올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법안을 제출한 달의 1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은 후속 지원의 위원장을 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미국 투자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 형태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서자 외환당국이 총동원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중은행이나 대형 수출기업, 국민연금 정도만 만나지만 국민연금과 사자 협의체를 꾸린 데 이어 오늘은 증권사들까지 소집해 달러 환전 수요를 분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시장의 모든 큰손들을 줄줄이 불러 모으고 있는 건데요. 과연 환율 안정화 꾀할 수 있을까요?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외환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4.7원 내린 1,472.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폭을 축소하고 또 외국인 매수 규모도 줄었지만 환율은 모처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치솟자 최근 6주간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만 이미 2차례를 했고요. 영 시장에 먹히질 않자 지난 18일에는 수출기업들에게 외환시장 수급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고 또 21일에는 증권사 관계자들에게 환전 수요를 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어제 국민연금과 정부가 협의처를 구성해서 시장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외환시장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각 수급의 주체를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또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이 1,500원까지 가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환율 1,500원 시대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건 국민연금이 소방수로 쓰일지 여부입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규모가 무려 580조 원에 달하는 만큼 국민연금 개입 가능성에 특히 관심이 쏠리는데요. 국민연금이 앞으로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전술적 또는 전략적인 환해지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환해지에 동원 가능한 최대 규모가 한화로 약 80조 원가량으로 추정이 되니까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적인 환해지의 경우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재량으로 해외 자산의 5% 범위 안에서 비교적 단기적 차원에서 행해진다고 한다면은 전략적 환해지는 환율이 장기 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으로 해외 자산의 10% 범위 안에서 실시가 가능합니다. 전술적 환해지의 여력이 현재 약 18조 원으로 점쳐지고요. 전략적 환해지 가능 규모가 약 58조 원입니다. 또 전략적 환해지의 발등 조건은 원달러 환율 1,480원 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한다는 것이 가진 자산을 매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 바로 푸는 형식은 물론 아니고요. 선물환 매도 형식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에 선물환 매도를 하면 시중은행은 선물환 매수를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 시중은행이 현물환을 시장에 풀어놓게 되면서 환율 안정화로 이어지는 결과입니다. 이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프의 계약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달러를 조달할 때 시장 충격도 줄일 수 있고 또 환회지 비용도 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연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타당성 논란도 살펴봐야 하고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민연금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또 최근래에도 올 연초에 환율이 1,480원대에서 1,350원대 수준으로 하향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고환율은 어떤 뚜렷한 악재 때문이 아니라 수급이 구조적으로 바뀐 결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에 더불어서 현지 투자 압박이 커지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지연, 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확대 등의 요소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이를 상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을 얼마나 하향 안정화할지에 대해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 내년도 환율 고점이 1,500원 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과거라면 고환율로 인식됐던 1,400원이 오히려 환율 하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을 구원투수로 생각하는 건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자산 투자 확대도 거론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만큼 아무래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무려 1,322조 원에 달합니다. 글로벌 연기금 중에서도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국내 주식 투자를 늘려서 국내의 주식시장을 부양하려는 아이디어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 주식은 적게 사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관계자에게 들었던 설명을 전하면서 30년 후에 저출생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지출이 많아져 주식을 팔아야 할 때 국내 주식이 폭락하다는 설명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는 하지만은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손해 아닌가 싶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발언이기는 했지만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이 있은 후에 국민연금이 내년 5월에 발표할 중장기 자산 배분 계획에서 당초 매년 0.5%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거나 또 전략적 전술적 허용 범위를 손봐서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적하신 대로 재원이 세금이나 국가재정이 아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논란은 지속 중입니다. 수익률 극대화가 본래 목표인데 외환시장도 안정시켜야 하고 또 주식시장도 부양해야 한다면 그 역할이 서로 상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오랜 논의를 거쳐서 중장기 차원에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세운 운용 방향이 특정 목적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 운용의 독립성 훼손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한 기자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시아 최대 부호인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과 만났습니다. 오늘 한국에 입국한 안바니 회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기흥, 화성 캠퍼스를 각각 방문하고 이 회장과 통신과 AI 등 다양한 첨단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네,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 한국을 방문해 조금 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계열사 사장단을 만났습니다. 반도체 생산 거점을 둘러보는 삼성 투어를 마친 안바니 회장은 이 회장과 통신,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바니 회장은 순자산만 170조 원에 달해 아시아 최고 부호로 꼽히는데요.
이 회장은 안바니 회장의 자녀 결혼식에 모두 참석한 유일한 한국 기업인으로 개인적 친분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릴라이언스 그룹은 통신망 사업과 관련해 삼성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인도 4G 통신망 구축 당시 릴라이언스 그룹의 LTE 네트워크 장비를 단독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 5G 전환에도 협력하며 10년 넘게 파트너십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 그룹은 통신뿐만 아니라 인도에 3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AI까지 사업을 확장 중입니다. 때문에 이번 만남은 단순한 친분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6G 통신망부터 AI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협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명 JY 네트워크가 추가 협력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도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열린 정례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대출이 은행권에서 올 들어 1조 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이 둔화되면서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들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올해 대출 부실이 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먼저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무수익 여신 잔액은 4조 1,994억 원으로 올 들어 1조 넘게 늘었습니다. 무수익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고 있는 대출, 그리고 부도나 법정 관리 등으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을 모두 합한 개념입니다.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악성 대출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대출이 3분기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증가폭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 악성 대출이 그만큼 크게 늘었다는 의미인데요. 눈여겨볼 만한 건 부실 채권의 최대치로 상각 매각하면서 그나마 털어낸 결과가 이 정도라는 점입니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채권을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고 따로 관리하다가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거나 이걸 상각이라고 하죠. 혹은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헐값에 매각하는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 4대 시중은행은 3분기까지 부실 채권 4조 6,400여억 원어치를 상매각했지만 새로운 부실이 더 빠르게 쌓이면서 무수익 여신 증가세를 꺾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전무한 악성 대출이 올해에만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이 부실이 두드러지는 곳이 기업인 건가요? 가계인 건가요? 기업 대출이었습니다. 이 가계대출 무수익 여신이 올 들어 1,825억 원 증가하는 동안 기업 대출 무수익 여신은 무려 8,383억 원 폭증했습니다. 고금리 장기와 경기 둔화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차주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인데요.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법원에 파산 신청한 법인은 1,666곳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분기 말 기준 0.53%로 8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그간 늘려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 전환을 처음 강조한 게 7월인데요.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7월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자금 규모만 최소 343조 원에 달하는데요. 건전성 관리는 물론이고 우량 혁신 기업을 얼마나 잘 선별하고 또 확보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도 실적을 보면 올해 3분기까지는 4대 금융지주가 이자와 수수료로 15조 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거둬왔습니다. 악성 대출이 앞으로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네, 금융권에서는 향후 리스크 관리가 실적 지속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로 가계대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대출 확대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우량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은행 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고요. 또 치솟는 연체율에 무작정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부실화가 가속화될 경우 충당금 적립 확대 등이 실적 하방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은행권은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동시에 방카슈랑스나 또 지수 연동 예금과 같은 비자 수익 확대를 통한 실적을 방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며 내년 상반기 토큰증권 유통시장 개장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법안이 내달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비상장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대체자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유동화가 제도권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부터 시내 중심가 상업 빌딩까지 다양한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분할해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제도권 체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그동안 모호했던 증권성 논란이 해소될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발행 유통 과정의 공시와 감사, 투자자 보호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유통시장 변화가 주목됩니다. 그동안 조각지분은 개별 플랫폼에서만 거래됐지만 앞으로는 전용 장외거래소에서도 매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경쟁에는 KDX,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최대 2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본격적인 기술 시스템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DX는 내년 말 실제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현재 공동 발행 플랫폼을 8개 증권사와 함께 개발 중입니다. 부동산 조각투자사 루센트블록은 인가 이후 공연, 스포츠 등 실물 콘텐츠를 쪼개서 거래하는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인가 이후에는 단순하게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 다양한 실물 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최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가까지 감안하면 STO 시행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다만 발행 가능한 증권 종류가 제한돼 있다는 점은 업계가 꼽는 개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만 이게 토큰증권이 신종증권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해외는 그런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져야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업계는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가 콘텐츠 저작권 등으로 확대돼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3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TO 법제화와 장외 유통시장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STO 시장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정부가 30년간 유지해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손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입자의 울타리는 더 넓어지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즉 일한 시간에서 실보수, 다시 말해 번 돈으로 바꾸는 게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던 초단기 알바나 건별로 임금을 받는 배달기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번 돈을 합한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간 논의를 거쳐 내년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월급 8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합산 소득 기준은 80만 원 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는 이유는 뭔가요?
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고용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입하면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근로시간이라는 가입 기준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사이 고용 형태 변화에 따라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엔잡러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대폭 늘어난 만큼 이제는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 그동안은 사업주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에 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전산으로 조회해 매달 누락된 근로자들을 찾아내고 별도 신청 없이도 정부가 직권으로 가입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고용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건 반길만 하지만 우려되는 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입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바꾸면 대상자가 늘어나 사업주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분담하는 형태인데요. 현재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월 급여의 0.9%를 내는 단일 요율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역시 0.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수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폐업한 도소매 사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현실에서 이처럼 고용보험료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줄폐업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며 정부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 넥스틴이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국산화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넥스틴은 향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결함 등을 검사하는 장비 전문 기업 넥스틴. 2010년 설립 이후 반도체 웨이퍼 미세 패턴 결함 검사 기술로 성장해왔습니다. 주력 제품은 크로크입니다. AI 시대 핵심인 HBM 생산 라인에서 고해상도 솔루션으로 국내외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제17회 대한민국 코스닥 대상에서 최고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희생들이 충분히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부진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넥스틴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54% 줄어든 107억 원, 영업 손실은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 고객사향 고마진 장비 공급이 일정 기간 중단되면서 실적에 부담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여파로 주가 역시 11월 들어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외국의 HBM 회사나 국내 다른 HBM 회사에도 장비를 조만간 이제 납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HBM 검사 장비 생산 라인을 증설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신규 검사 장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중국 매출을 늘리는 한편 국내 고객사들의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도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근 4개월간 시가 약 50억 원 자사주 9만 7천여 주를 장내 취득하며 주주 친화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망도 낙관적입니다. 향후 5년간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AI 반도체 시장은 회사의 HBM 검사 장비 공사 증설과 맞물려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실제 넥스틴의 내년 매출은 전년 대비 122% 늘어난 1,400억 원, 영업이익은 4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2,70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안구 마우스는 아이도 너무 기쁘게 쓰고 있고 이걸로 자기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넓어졌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AI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기술이 발전될수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